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로 열어놓은 전화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행복한 재테크에 또 새 식구가 돼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한혜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아니 사진이 네. 너무 예, 아련하게. 제 모습을 그대로 담고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네. 또 좋은 정보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채권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정책을 동시에 지켜보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예를 들면 다주택자라든지 단기 투자보다는 상급지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상급지에 거주 가치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나 또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정비 사업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정비 사업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잠깐 이제 그 사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워낙에 우리 한혜영 전문가가 화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단호하게 단정을 짓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사진의 그 아련한 모습을 반어적으로 말씀을 네네.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좋은 정보로 네. 화끈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잠깐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인사말에서 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풀어보도록 네. 할 겁니다. 그동안은 공공이 주도했었던 도심 복합 사업을 이제 민간에서도 추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네. 진짜 거의 부동산 반 전문가신데요. 공공이 하던 거를 민간에서 하게 된 것도 아시고. 어떤 네. 얘기인지 궁금해요.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 서울에는 노후도가 이미 서울의 노후도가 60%가 넘었습니다. 네. 60%가 넘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디든지 재건축이든 재개발든지 당연히 하는 거고 또 지금 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울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 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재개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을 우리가 보통 재개발 하면은 일반 재개발만 생각하고 있는데 재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과 그리고 역세권에 하는 역세권 재개발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 같은 그러니까 노후, 저층, 저밀 지역을 싹 밀고 아파트를 짓는 거를 그러니까 주거를 좀 공급 확대하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일반 재개발이고요. 네. 역세권 재개발은 말 그대로 왜 우리 역세권과 역세권 아닌 데는 땅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수긍하시는 거죠. 역세권의 가치는 참 훌륭하죠. 네, 네. 그래서 역세권 땅값이 비싼 역세권에 일반 재개발처럼 똑같이 35층, 뭐 40층쯤에 너무 아깝잖아요. 땅 가치가.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곳들은 네. 좀 더 높게 지어라. 오. 네, 예를 들면은 일반 재개발에서 지을 수 있는 게 1000세대다 네. 하면은 역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3000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2000세대가 늘어나는데 네. 그 2000세대를 우리 주민들이 온전히 다 갖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것 중에 반은 너네가 수익을 보고 반은 공공 기여를 해라.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잖아요. 떡 먹고 알 네, 먹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역세권 재개발을 얘기해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네. 사실은 서울에 다들 너무 입성하고 싶잖아요. 아파트 너무 사고 싶고 오늘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도 뭔가 부동산으로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보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서울에 아파트 사면 좋지. 근데 이왕 살려 그러면은 사실 재건축 아파트 강남 지역에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개발은 1억, 2억, 3억, 4억으로
소액으로 실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1억, 2억, 3억으로 아파트가 아니고 재개발 빌라에 사둔다는 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역세권 재개발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역세권에 서울의 주요 지역의 역세권의 빌라를 내가 갖고 있다면은 설사 재개발이 늦게 된다 하더라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강북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보다는 오를 거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강남에 아파트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뭔가 우리가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집중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최대한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에는 민간 도심 복합을 탄생하기 전에 역세권을 굉장히 개발해주기 위해서 역세권의 개발 범위까지 정해놨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 재창조과에서 이미 정해서 뿌려놨어요. 네, 서울시 도시 재창조과에서 뿌려놨다는 건 도시를 재창조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에 뿌려놓은 게 무려 이렇게 개수가 많습니다. 320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 많은 역세권에 이 320개가 되는 이 범위 안에 내가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1000세대밖에 못 짓는데 범위 안에 들어오면 3000세대 짓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41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세권 활성화의 혜택은 너무 좋은데 역세권 활성화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역세권 활성화의 문턱을 좀 먼저 보면은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보면은 먼저 서울에서 그려진 박스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역에서 250m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은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도심에 들어온다 했을 때는 역에서 350m 안에까지 들어오면은 역세권 활성화를 해줍니다. 강남은 더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활성화인데 역세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은 활성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알던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왠지 강남은 잘 안 해줄 것 같고 송파는 잘 안 해줄 것 같고 맞습니다. 송파, 강남은 2순위였거든요. 그 이유는 노후 저층 저밀 지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은 오히려 강남, 송파 이런 좋은 지역들이 2순위였다고 한다면은 역세권 재개발 방식은 오히려 상급지가 1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눈여겨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역세권 활성화가 무려 300개가 넘게 지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41군데밖에 안 되나를 보시면은요. 일단은 박스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박스 안에 30년 이상 된 건물이 무려 30년 이상 된 건물이 60%가 돼야 됩니다, 일단. 근데 서울에는 이미 노후도가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미 60%가 넘었기 때문에 이건 웬만하면 됩니다. 60%가 넘게 들어온 상태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2층 이하. 그러니까 2층 이하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인데 역세권에 그 좋은 땅에 비싼 땅에 1층, 2층짜리 단독 건물이 50%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50%. 그 말이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은 50%가 넘어야 돼. 단독주택이 역세권에 50%가 넘어야 되는데 이 50% 넘고 이것도 되고 또 뭐가 돼야 되냐면 단독주택이 반은 넘으라 그러면서 그 단독주택이 평수가 작아야 된다고 합니다. 가소필지라고 하는데 단독주택 평수가 45평이 안 되는 게 45평 안 되는 게 40%를 넘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강남이나 논현역이나 역세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거기에 단독주택도 50%가 안 될 뿐더러 실제 단독주택이 45평이 안 되는 거 찾기 어렵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최소 평수가 60평, 70평, 거의 80평, 90평, 1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세권에 너네가 재개발해. 도심, 업무, 주거, 상업, 복합적으로 지어. 그러면 용적률 혜택 엄청 많이 줄게 해놓고 사실 이 관문을 뚫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민간 도심 복합에서는 제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민간 도심 복합에서는 이 요건을 안 봅니다. 일단 노후도도 60%인데 이 건축물 안에 30년 이상 된 노후도가 아니고 20년만 넘었는 노후도가 20년만 넘었으면 20년만 넘은 노후도가 60%만 봅니다. 두 번째는 단독주택 비율 안 봅니다. 그리고 가소필지 아까 얘기했죠. 45평 이런 것도 아예 안 봅니다. 온리 이것만 맞추면 됩니다. 노후도만.
그럼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민들이 원하면은. 그 대신 역세권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요 역세권 안에 내가 빌라를 조그마한 걸 하나 사놨어요. 나는 역세권이야. 얘는 역세권이 아니야. 여기는 재개발해도 1000세대 짓는 거고 여기는 재개발하면 3000세대 짓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는 재개발이 안 돼도 역세권이니까 주요지역이니까 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조건만 맞다면 네. 공공에서 할 때보다 민간으로 오니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 그런 점 우리가 맞습니다. 잘 노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역세권 활성화는 공공이 했다기보다 이제 이런 사업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역세권에서 개발하는 재개발 방식에도 무려 5가지가 있었어요.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10%,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공공이 하는 건 민간이 하는 거 이렇게 많은데 네. 우리가 오늘 볼 거는 가장 현존하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혜택이 많고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가장 심플하게 별로 안 보는 그러면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지도만 잘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인 민간 도심 복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역시 심플한 걸 좋아하세요. 네, 그렇죠? 네, 쉽게. 네, 그렇죠, 그렇죠. 잘 들으시고 투자하셔야죠.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은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복합 개발입니다. 2022년 8월 달에 발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도심 복합의 전신이 공공도심 복합이에요. 공공. 원래 공공에서 하고 있었어요. 역세권을 개발하고 싶으니까. 근데 공공에서 LH, SH가 하면 아무래도 좀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뎠던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LH, SH가 하는 공공에서 하는 건 조금 인기가 없네. 우리 민간에서 해보자 해서 발의가 된 게 2022년 8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2024년 2월 달에 제정이 됐고 2025년 작년 2월이죠.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은 시행이 됐고 법은 나왔지만 그 법이 실제 이루어지려고 하면 각 지자체의 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서울시 조례가 이번 1월 5일 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재개발 사업 얘기하면 민간 도심 복합은 계속 그냥 회자되고 있을 겁니다. 민간 도심 복합의 사업의 목적을 보시면은 도시의 공간을 복합적이라는 거는 주거와 업무와 상업이 결합된 압축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은 도시 공간을 복합적으로 건설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혁신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그냥 평범하게 짓는 게 아니고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민간 도심 복합 개발에도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 중심, 주거를 조금 더 특화한 거, 주거가 중심이 되는 주거 중심이 있고, 그리고 주거 중심보다 좀 더 좋은 게 성장 거점.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을 돕겠다는 건데, 성장 거점은 이 인센티브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민간 도심 복합에 이제 우리가 민간 도심 복합을 하고 싶다. 내가 예를 들면은 석촌역에 역에서 350m 안에 내가 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데 노후도는 20%밖에 안 본대. 노후도 20년 된 게 60%밖에 안 본다고 합니다. 다른 건 안 본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노후도 60% 이상 되니까 민간 도심 복합을 하고 싶잖아요. 다른 데는 뭐 예를 들면은 송파의 아파트들이 뭐 리센츠 같은 아파트들이 평당 1억이 넘었는데 우리도 계속 빌라만 가질 수는 없잖아.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석촌역에 예를 들면 빌라를 하나 갖고 있어요. 야, 민간 도심 복합 우리도 한번 해보자. 서울에서 1월 5일 날 조례가 나온다. 한번 해보자. 해볼 때 이제 순서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해보려고 하면은 소유주 주민의 4분의 1, 25%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100명 중에 25명만 찬성하면 일단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의 절반, 50%. 보통 재개발 사업을 하면은 빌라들은 다 찬성하는데 좀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절반만 찬성하면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업 시행 예정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주민들끼리 막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뭐 추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일단 아마추어는 하지 마라. 신탁사랑 리츠가 처음부터 해라.
돈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기는 주민들이 아니고 신탁사랑 리츠가 시작을 합니다. 돈 있고 전문가가 들어와서 시작하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없고 주민들도 아무래도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좀 더 공신력이 있으니까 사업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물론 이제 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조합원 숫자가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뭐 해당이 주로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가 돼서 주민의 25%와 토지 면적 50%가 거쳐졌고 신탁사가 들어와서 야 우리 민간 도시만 한번 가보자 해서 만약에 송파구다 그러면 송파구에 접수를 합니다. 입안을 합니다. 입안하면 송파구에서 조건을 보고 지금 서울시 아니면 국가에서 민간 도심 복합을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해야 되겠네. 그럼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을 혁신지구라고 하는데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조건이 소유주의 3분의 2, 67%, 면적의 50%가 동의하면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오는데 혁신지구라고 하지 않고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거든요.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 수립까지 모아타운에서는 60에 50%를 거둬야 돼요. 근데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되는데 60에 50%를 걷고 여기는 혁신지구인데 67에 50%만 걷어요. 그러면 당장 이게 좀 많아 보이는데 여기는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없습니다. 바로 사업 시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절반이 반대해도 그냥 바로 사업 시행. 우리 전부 석촌역이 나 재개발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사람 많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의 절반이 반대해도 혁신지구 지정하면 바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없고.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우리가 60에 50%를 걷어서 관리계획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단계까지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 인가 단계까지 가는데 이 60이 80이 돼야 되고 50이 67%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해도 2년 넘게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혁신지구가 진짜 너무 빠르구나. 혁신을 하겠다는구나. 서울의 도심의 역세권에는 뭔가 변화를 주겠다는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네, 사업의 유행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거가 중심이 되는 주거 중심이 있고 그리고 성장 거점이라 해가지고 좀 주거 중심보다는 호텔도 들어오고 약간 좀 관광적으로도 개발시킬 수 있는 더 큰 성장 거점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주거 중심을 보시면은 주거 중심은 2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이하. 아까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는 1만 이하였거든요. 평수가 1만 이하. 위원회에서 지정해준다 하더라도 3만까지였거든요. 6만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역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용적률은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음마 아파트라든지 주요 아파트들, 용적률 인센티브를 뭐 120% 준 게 최대가 360% 받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 중심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용적률이 600% 기본적으로 그냥 따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성이 좋구나. 왜냐면 여기서 가까운 땅이고 땅이 비싸니까 땅 가치에 맞게 높게 지어라입니다. 주거 중심은 보는 혜택은 보는 조건은 노후도 20년 이상 된 거, 노후도 건축물 60%만 봅니다. 근데 성장 거점형이 자세히 보시면은 성장 거점형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면적 6만, 7만, 10만 없습니다. 모아타운도 우리가 10만까지거든요. 면적 제한이 없이 무한대로 해라. 단 역에서 대중결절지, 왜냐면 우리가 무한대로 짓고 호텔도 짓고 멋있게 지을 건데 사람들이 안 다니면 안 다니는 곳에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2호선 하나 다니는 데는 안 되고 2호선, 4호선이 같이 있는 대중결절지, 환성역 있는 데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환성역 있는 데만 가능한데 혹시 환성역이 아니야, 대중결절지가 아니라 했을 때는 생활권 중심에 20m 도로에 붙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용도, 건폐율, 용적률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건폐율, 용적률 제한 없고 노후도 60%도 아예 안 봅니다. 노후도도 안 봅니다. 아예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보셨을 건데 이게 우리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얘기하는 화이트존, 하얀 도화지에 너네 마음대로 그려봐라. 멋있게만 그려라. 이거거든요. 성장 거점형을 좀 보시면 좋겠죠.
여기 지금 성장 거점에 해당되는 게 잠깐만요. 이게 성장 거점에 해당이 되는 게 만약에 대중교통 결절지가 되는데 대중교통 결절지가 아니다 했을 때는 생활권 중심 지역 안에 20m 도로, 이 말은 4차선 왕복도로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건데, 생활권 중심을 제가 좀 보여드려 보면은 생활권 중심은 3도심 7광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생활권 중심이라서 3도심 7광역인데 3도심 7광역 여기만 해당이 돼요. 여기는 대중결절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m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무한대로 지을 수 있다. 화이트 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 노란색에 관심을 가지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서울에는 이미 지하철역이 389개가 있습니다. 이 389개 중에서 우리가 성장 거점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곧 제가 이제 세미나 때 말씀드릴 건데, 서초구 같은 경우도 역이 19개 있지만 성장 거점이 가능한 역은 현재로서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4개 중에서도 다 재개발되는 게 아니겠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건 이제 세미나에서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이 정비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렵긴 합니다. 어렵지만 또 계속 들으시면은 또 한 10번 정도 들으시면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게 은근히 심플하거든요. 전철역을 찾아가면 되고 좋은 지역을 찾아가면 되고 역과의 거리가 맞는 데면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민간도심 복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세미나에 오시면은 또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세미나 안에는 조금만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다라는 사실 그 질문을 던져놓고 너무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 낙후된 역세권과 또 재개발이 필요한 그런 지역, 그런 공간이 어떻게 좀 바뀌어 나갈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